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선생이 어제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좀 속상한 일이 생겨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빈둥거려 보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놀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서 오늘도 다시 또 학원에 나와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또 강의안을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도 글쎄요. 뭐 고3들이고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여유가 있어서 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막상 또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나 나나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할 것들 빨리 끝내고 마음 편하게 그 다음에 놀도록 합시다. 자, 하필 나온 글이 이문구 선생의 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뻘소리 좀 할게요. 선생은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 한국 소설은 읽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고 삼아서 보는 글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제가 감상을 하기 위해서 한국 소설을 읽지는 않아요. 뭐 그 이유는 구차하게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 작가 중에서 한 명을 골라라 그렇게 말하면 전 이분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문구 선생의 글을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분의 글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쓰는 말투 자체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충청도 사투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투리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돌려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고 쓰는 단어들도 고유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우리가 처음 딱 독해를 했을 때 요 단어가 무슨 단어고 이게 뭘 말하고 있구나 100% 캐치하는 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선생들이 여러분 앞에서 지문 독해를 해줄 때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100% 확신컨대 그 선생들도 이 지문을 처음 만났다면 여기 나온 단어들 절대로 모를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문구 선생의 글을 볼 때는 독해의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건 의미가 없다. 대신 뭐를 판단하면 되냐면 그 구절에서 그 단락에서 서술자 혹은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언가 문맥을 판단하시며 독해를 하셔야지 나와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의 지문, 요 지문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다.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만약에 이 지문을 만나게 된다면 선생님이 지금 만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문구 선생의 글이 간촌수필이 제 기억으로 수능에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명 작가의 글이 또 나온다고 하긴 좀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수능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 지문이 나오진 않겠죠. 우리 동네 이씨라고 하는 글이 나오긴 할 테지만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세세하게 다 외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독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볼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매이지 마시고요. 문맥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해 나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문제도 물론 여러분한테 요 구절이 기억 줄쳐놓고 기억의 의미가 뭐게 이렇게 묻지 않을 거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는 매이지 마시고 큰 틀로 독해하는 습관들을 특히나 이 글에서는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글을 여러분이 벌써 되게 많이 봤어요. 교과서에서 그 뭐 있었나요? 유자소전. 그건 대부분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동네 황씨라고 하는 뭐 빤스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고 이 글도 연작 소설입니다. 제목이 지금 우리 동네 이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김씨 얘기도 있고요. 우리 동네 최씨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독해하기는 조금 난해한 글일 수 있으니까 읽어나가면서 맥락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자, 이 작품은 197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발표된 연작 소설 중에 하나이다. 이 작품들은 성장 제일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추진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농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 구조와 풍속, 나아가서는 농민의 의식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그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농민은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있다. 자, 그러면 기본 이야기는 이런 거겠네요. 우리가 소설 속에서 혹은 시 속에서 근대화 산업화 만났을 때 그게 긍정으로 본 적이 있었던가요? 없죠. 이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되게 빠르게 진행됐죠. 이런 근대화가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농촌 사람들의 변화 혹은 농촌의 풍속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글이 이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작가는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에 의해 급격히 와해되어가는 농촌 사회의 윤리와 질서에 대해서, 자, 농촌 사회의 윤리 앤드 질서,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면서도 담담한 시선을 유지함으로써 농민이나 농촌 공동체의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저기까지가 해제가 될 텐데요. 자, 우선 이걸 볼 때 여러분들 뭐를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냐면 이걸 속에 나오는 당대 현실이겠죠. 이거 뭐 당연히 선생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독해를 해 나가야 될 방향인데, 보다시피 우리 공동체, 농촌 공동체 전통적인 사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산업화 혹은 근대화 때문에 어떻게 변해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독해 방향처럼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글 속에 나오는 이 씨, 나중에 리로 바꾸게 되죠. 자, 이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성격. 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의지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또 그렇다고 해서 수능적 인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딱 충청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생의 그 부모님들도 충청도에 사시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글 속에 나오는 이 씨라는 인물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철이 내에서 사람이 다녀간 것은 리가, 자, 이 사람이 이 글의 주인공이죠. 자, 리가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 담배랑 라이터를 막 챙겨 들 때였다. 잠깐만 스톱. 윤선철이 얘네 집에서 사람이 다녀가서, 자, 얘네 아마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의 생일 잔치인 것 같아서 잔치에 오시라고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아침에 세수를 끝내자마자 요 윤선철이네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잔치합니다라고 알려준 모양입니다. 자, 리는 노인네 생일을 찾아 해마다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윤이 갸륵하여서, 자, 일단 여기까지 노인네 생일, 노인네라고 불렀지만 부모님 생일이죠. 자기 부모님의 생일을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동네 사람 불러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갸륵해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통 사회에서 해오던 모습들이었죠. 자, 이런 모습은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여서 갸륵하여서 미룩거리지 않고, 자, 뭔가 꾸물거리지 않고 세수를 끝내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꾸물거리지 않고 나섰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특하게만 쳐줄 일도 아니라는 느낌 또한 그 전보다 덜하지는 않았다. 자, 일단 상황부터 정리하죠. 자기 아버지 엄마 생신이라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랬어.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즐거운 마음으로 기특하다고 지금 찾아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기특한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부모 생일에 동네 잔치는 남길 만한 풍속의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부모 생일에 동네 잔치를 하는 것은 훌륭한 풍습이라는 겁니다. 이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씀새를 따진다면 잠옷 낭비라고 이르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다. 자, 씀새. 자, 돈 쓰는 거죠. 그죠?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돈 쓰는 걸 생각해 보면 저거는 낭비라고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선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자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자기 부모 생일 놓치지 않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 한번 벌이는 모습은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쓰임새, 돈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겪어보니 대개 술 단말 떡 서말에 두 말 밥은 지어야 고루 차례가 갔으며, 자, 이 정도는 차려야 부른 사람들한테, 초대한 사람들한테 그냥 밥 한 끼 정도는 줄 수가 있었으며, 덜어 먹었다는 소리라도 들어보려면, 자, 잔치 잘했다, 훌륭한 잔치였다, 이런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우습게 흥정한다고 해도 쌀 한 가마는 따로 돈 사야 구색을 찾겠던 것이었다. 자, 잔치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생일날 불러서 평소에 먹던 밥보다 뭐 조금 더 차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먹었다라고 하려면, 동네 사람들이 잔치에 와가지고 잘 먹었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만큼 정도는 차려야 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그에 미치자 리는
제게 걷던 빠르게 걷던 걸음마저 충구려가며 갈 데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자, 생각이 그에 미쳤어요. 자, 이것들은 뭔가 좀 낭비하는 것 같아. 비판적인 생각이죠. 처음에는 좋다고 나섰는데 뭔가 비판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걷던 걸음도 느려지면서 갈 데 없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혼잣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는 건데 갈 데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아무리 연기 변했다는 세상이 이러기로 땡땡땡. 자, 세상이 이러기로 마음에 들지 않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전통사회의 모습에서 오늘날로 오면서 낭비가 너무 심해졌어. 물질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아껴 쓰지 않고 그냥 그저 낭비하며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과시욕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잔치했는데 이만큼 우리가 잔치를 차렸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쓰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세상도 참 더럽게 변했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죠. 잠깐 정리하면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본 마음보다가는 과시 때문에 낭비하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A 부분이네요. 뒤에 문제가 나올 테니까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네. 자, 전에는 먹던 김치 짠지, 과거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바뀌어지기 전에 옛날 사람들. 자, 과거에는 김치 짠지에 진립국만 끓여 놓고도 부를 만한 사람이면 잔치에 초대할 만한 동네 사람이라면 나이 없이 부를 수가 있었고, 글쎄요, 여기 짠지는 김치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립국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아마도 낭비하지 않는 문맥상의 뜻은 소박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잔치를 차리지 않고도 소박한 음식만 가지고도 동네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초대할 수 있었고 투가리에 우거지를 지져 간장 곁에 놓고 바라기에 시래기를 묻혀 장아찌 앞에 올린 상을 받더라도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허물한 적이 없었으나 그렇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을 차려도 먹는 사람도 감사하게 먹었고 차리는 사람도 낭비 없이 소박하게 장을 차렸는데 시절도 시절 같지 않던 것이 어느새 옛말하게 바뀌어 버린 거였다. 그런데 지금은 윤거시기네 마냥 이렇게 낭비하면서 차리게 되었고 초대에 응하여 가는 사람들도 화려하게 차리지 않은 그런 잔치상이라면 먹었다라고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풍자적 어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미역국에 고깃점만 드물어도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세요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미역국에 고깃점만 드물어도 눈치 보며 수저를 넣었고 이따위 걸 차리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눈치를 주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동태찌개도 물태로만 끓인 게 아니면 쳐다보기를 꺼렸으며 자, 좋은 물건으로 끓인 게 아니면 먹지도 않으려고 했었고 반드시 울긋불긋한 가일 접시가 보여야만 남을 부르려고 차린 줄로 여겼다. 자,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세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세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저것 나온 명사들 중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정확히 뭐다라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가끔씩 보면 이런 걸 막 PPT 띄워가지고 이게 투갈이고요. 이게 뭡니다 보여주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고3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문맥 속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소박한 음식만 차려도 차리는 사람이나 초대에 받아가는 사람이나 별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아주 엿같이 변해서 잔치를 차리는 놈도 낭비하며 차리고 그걸 먹으러 가는 사람도 남의 집에 가서 감사하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의 어떤 화려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세태를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대비적인 서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스운 것은 술을 가리는 꼴이었다. 자, 술 얘기합니다. 음식도 그랬었고 이제 술도 가리고 앉아 있다. 그들은 아무리 날탕이라도
맛이 흐린 막걸리는 맥주 무서워하던 물어도 안 보다가 자 막걸리는요 먹지도 않는답니다. 막걸리는 먹지도 않다가 영양제 탄 자 뭘 마시냐면 그러면 영양제를 탄 소주 자 그냥 소주가 아니고요 영양제를 탄 소주인데 이게 뒤에 문제에 나오죠. 영양제를 탄 소주라면 햇국으로 쳤다 뭐 제일 좋다는 뜻이겠죠. 자 환타 콜라 사이다 바카스 따위를 영양제로 믿는 탓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무지해서 오는 것 같은데 그냥 한타 사이다 이때 처음 나왔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영양제라고 생각했고 그런 거하고 소주랑 섞으면 제일 좋은 술로 쳤지만 막걸리 같은 예전부터 먹어오던 막걸리 같은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화된 어떤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여러분들 다들 이제 내년에 대학 가시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은 가끔 기억이 나는데 선생이 대학 때 그때 뭐가 처음 나왔냐면 포카리 스웨트가 처음 나왔었어요. 흡수가 빠른 거. 뭔지 알죠? 그래서 대학생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앞에 술을 마실 때 소주하고 빨리 취한다고 소주하고 포카리 스웨트를 섞어가지고 일명 뿅가리 스웨트라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야기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도 청춘을 낭비하지 말고 올해 고생했다가 내년에 대학 가시면 반드시 뿅가리 스웨트를 마시던 소주에 환타를 타서 마시던 내년에 한번 즐겁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리는 그만하면 무던 하거니 했던 여기 인심이 싱겁게 탈난 내력을 그 나름으로 가늠하고 있었다. 자, 지금부터 또 하나 단락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봤던 여기까지 단락을 나누면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 같은 말인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라고 할까? 근대화된 현실. 화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근대화된 현실.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참 역같아. 이 얘기를 음식 얘기, 술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단락은 뭘 말하냐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름대로의 리가 분석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자, 내려 그 나름으로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 사람들의 잦은 나들이를 을에 첫째로 쳤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 농촌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여기 사람들의 잦은 나들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나들이가 보통 우리가 놀러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농촌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 이주하는 거예요. 근데 나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주했다 실패하고 다시 농촌으로 기농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 기농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도시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 농촌 공동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도시에 잠깐 나갔다가 도시 물 먹어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세상을 우리 농촌을 바꿔놓은 게 아닐까라고 리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방 전에 굵어진 늙은이들이 뒷짐을 지고 물러나자 동네는 자연 3, 40대 장년층이 이끌어 나갔다. 이제 세대 교체도 말하고 있죠. 이것도 뒤에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변했어. 이제는 뭐 새마을운동 끝나고 나서 3, 40대가 이제 농촌의 주축이 됐어. 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대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건 아니에요.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자, 세대 교체가 일단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대개 동네에 주저앉아 농사에 손이 잡혔다는 장년들도 거의가 여기를 떠나서 자 이런 장년들 지금은 동네에 와서 농사에 꽤 손이 잡혀서 농사일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장년들 우리 동네의 주축이 되는 이런 장년들도 거의 다 여기를 떠나서 넓은 바닥에 붙어 보려고 어디겠어요? 도시죠, 그죠? 넓은 바닥에 붙어 보려고 몇 해씩 버둥된 끝에 힘이 붙여 지발로 기어 들어온 이들이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죠, 그죠? 지발로 기어 들어왔다라고 해서 부정적 인식을 보입니다. 농촌을 지키지 않고 농촌에 있다가 도시물을 먹으려고 도시로 갔는데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혹은 농촌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부정적 인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공장에 들어가서 쌀 한 가마 값도 안 되는 헐값으로 혹사 당하다가 밀려나거나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버는 대로 세금 내고 이자 물다가 본전 날린 뜨내기 장사치였다. 그러니까 서울 가서 성공해 보려고 갔는데 고작 계약 가가지고 혹사당하는 노동자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돈도 벌지 못하는 장사 정도 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도시 사람들의 풍속을 대강은 어림하고 있었으며 부럽다 못해 신용까지 하려고 들였다. 자, 도시 사람들의 풍속 이런 것들을 도시 물을 먹은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의 풍속을 배워와서 우리 농촌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략된 부분 전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변화된 농촌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요즘 이런 세상이야 그 얘기했고요. 뒷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첫째 이유가 도시 물 먹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오면서 도시 흉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략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 사람들은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소문난 유흥지만 골라서 3박 4일씩 후질러 오곤 하였다. 관광 다니는 거죠. 농한기 때 바쁜 때가 지나고 농한기 때 관광을 다닌답니다. 자, 그에 곁들여 그들이 누구예요? 관광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를 묻어들였다. 자, 여러 가지가 아마도 외지의 타지에 도시라든가 혹은 타지에 좋지 못한 어떤 풍습이겠죠. 좋지 못한 풍습들을 묻혀드렸다. 자, 좋았다고 너스레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 좋아졌다고 너스레를 떠는 입심 누가 있으나 없으나 목소리 같은 말투 간강온 유부녀 기분 풀어주는 솜씨 물건을 못 당하는 돈을 못 당하는 욕심 땡땡땡.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물질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기분 풀어주는 어떤 솜씨, 입심, 말투 전부 다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죠. 자, 옛날 농촌 사회처럼 그 본질이라든가 진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고 욕심만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그 농사 끝나자마자 관광지에 갔다 오면서 외지의 나쁜 습관들을 자꾸 묻혀서 우리 농촌 시골로 가져오니까 시골이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간다고 지금 리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경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이라고 믿었으며, 자, 리는 이러한 모습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죠.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발전이라고 믿었으며 그런 견문을 유식으로 여겼다. 자, 다음 부분. 자, 다시 또 B 부분입니다. 아까 A는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B. 못된 숙회가 동네 댕기며 일만 저지른다고 관광 다녀서 얻은 게 인심 버릴 거머리 뿐이니. 자, 인심 버릴 것들 뿐이니 이런 말인 것 같고요. 역시 또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배워온다라고 하는 것이 인심을 버려 동네 버릴 거라는 거죠. 동네의 좋은 풍속을 버릴 것들만, 나쁜 행동들만 배워오다니 탄식하는 거고요. 자, 리는 나왔네요. 탄식했다라고 했어요. 탄식했지만 을에 돌아서서 혼자나 알게 중얼거렸을 뿐.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리는 지금 분명히, 자, 리를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리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죠. 비판적 인식이라는 말을 쓸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위에 거 다시 읽고 얘기할게요. 돌아서서 혼자나 알게 중얼거렸을 뿐 종주먹을 대가며 가물콩 장마콩하고 간연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 축에 빠져 외톨이로 겉돌게 두려워서, 괜히 비판했다가 넌 빠져. 그래서 외톨이로 겉돌게 두려워서 남이 하는 대로 덩달아 끌려다닌 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특이한 캐릭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비판적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족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니들은 잘못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의지적이거나 저항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생각은 이렇죠. 그죠? 생각은 분명히 마음속의 생각은 비판적인데 요즘 읽었던 부분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남이 하는 대로 덩달아 끌려다니는 편이라고 했으니까 다소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오히려 소극적인 행동은 소극적이고 수능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캐릭터가 되게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속마음하고 겉으로 하는 행동이 조금 달라요. 겉으로는 남들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리는 자기가 축에 빠질 때 당하게 될 일도 능히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이게 자기가 축에 빠질 때 당하게 될 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 사람이 겉으로 불만을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읽을 한 단락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자기가 축에 빠질 때 당하게 될 일도 능히 알 수가 있었다. 아무개가 아무데서 세상 일을 쳐들며 쓰네 못 쓰네하고 입 바른 소리 했다고 걸핏하면 간청에 투서하는 것이 애국이며 충효사상이라고 믿는 동네이므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한마디 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입 바른 소리라고 말하면서 간청 같은 데다가 쓰기 나쁜 놈이라고 투서하는 게 이 동네의 풍습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도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풍습이므로 애매하고 그 언걸에 치여서 눈총 받아가면서 살 일도 떠름했지만 그런 못된 풍속에 말려들었다가는 자칫 잘못하여서 이웃 간에 혐의를 지거나 미움을 받거나 본의 아니게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남 좋은 일을 가리트려 덤비들게 될까 겁이 나서, 이게 핵심인 거죠. 자, 몇 가지 모르는 단어들이 있죠, 그죠?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동네 사람들 찍혀가지고 미움 당할까봐 그것이 겁이 나서 본의 아니게 못하게 된 거였다. 자, 뭐 설명하고 있나요? 속마음은 분명히 불만이 있고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이유죠.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내가 뭔가 불만을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나를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그러면서도 그는 무사람들과 억엽되어서 갯물 민물 없이 함께 후덩거리기는 싫었다.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인물이라고요. 자, 딴 사람들한테 내가 니들하고 달라라고 밝히긴 싫어. 그러면 왠지 좀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걔들하고 똑같이 살기는 또 싫은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이중적인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자, 겉탈은 타고난 대로 질그러질 수밖에 없을 만큼, 겉탈은 아마 이게 뭐 겉모습 이런 거겠죠. 겉모습은 타고난 대로 질그릇일 수밖에 없을 망정 속으로는 정신을 차려가며 살고자 했고, 그냥 굳이 문맥에 맞춰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겠죠. 겉모습은 동네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속마음으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그런 태도를 남 앞에 내비치고 싶기도 했어. 자, 이거 참 웃긴 거죠, 그죠? 이런 거 나는 니들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마땅히 방법이 없었다. 배움이나 견문마저 남보다 좁아서 색다름을 강조해 보려고 해도 그런 건더기가 없던 것이다. 자, 이제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죠? 겉으로는 쟤들하고 같은 사람인 척 해야 돼. 그래야 욕먹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속마음은 내가 니들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근데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틈이 연구를 거듭했으며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짜내기에 이르렀다. 자,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 욕먹지 않으면서도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답니다. 자기의 이 시성을 리씨로 고친 게 그것이었다. 자, 남들이 전부 다 이씨라고 쓰는 그 성을 리라고 하는 성으로 이렇게 바꿨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억돼 있을 거니까 요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뒤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더 읽어봅시다. 그는 먼저 문패부터 한글로 바꿔달았다. 동네 사람들이 까닭을 물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원래가 오얄 리신께 나는 원래대로 부르겠다 이게라. 자, 말은 이렇게 했죠, 그죠? 나는 원래 오얄 리시야. 그러니까 이리 부를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죠. 난 니들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표출하지 않죠. 그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기가 이름을 바꾼 내력조차도 숨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러나 아내와 어린 것들에게 가족들한테까지는 진실을 말하겠죠. 자, 이제 이것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름을 바꾼 진심이 될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는 원래부터 오해한 리씨이기 때문에 그냥 리로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진심은 다르다는 것이고 그 진심을 가족들한테 하는 말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내와 어린 것들에게까지 본심을 감출 수는 없었다. 자, 니들이나 니 애매는 나를 남들하고 똑같이 치는 모양인데 나는 원래가 그렇지가 않다. 시방 구신이 옆에 있지만 나는 내 양심, 내 정신으로 내 줏대, 내 나름으로 살자는 사람이다. 자, 나는 내 양심대로, 그다음에 내 줏대대로,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리 가도 흥 저리 가도 흥 하면서 살아왔지만 두고 봐라. 아무리 농토뱅이로 살아도 농사꾼으로 살아도 헐말은 하면서 살 테니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지금 본데 나온 거죠. 지금까지는 줏대도 없살았고 그냥 겁나서 남들이 하자는 대로 살았어. 근데 지금부터는 난 이제 줏대 있는 삶을 살 거고 양심 있는 바른 정신으로 살 거고 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살 거라는 거죠. 뭔가 주체적 삶 자신의 주체적 삶에 대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름을 고친 것은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자신은 이제 앞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짐으로서 상징적인 행위로 이름을 고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아무리 농토뱅이를 살지라도 말은 험에 살 테니까. 자, 그렇게 니들도 오늘부터는 공책이나 시험지에 이름을 쓸 때도 꼭 리만순, 리만실 이렇게 쓰고 명찰도 당장에 새로 써 달아라. 처음에 영문을 몰라 입술 얇은 아내까지도. 자, 입술이 얇은 아내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많다는 말이겠죠. 말이 많은 아내까지도 어리둥절하며 대꾸가 없었다. 여기까지가 끝이죠. 그러니까 변해버린 농촌의 현실을 보다 못해서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본 것이고 그 속에서 근대화 이후의 농촌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죠. A가 기억나시죠? 과거에 관한 이야기, 과거이랬는데 현재는 지금 이따위 상태야. 이렇게 대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번 인물들의 자기 고백을 통해 인물의 자기 고백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런 말 나온 거 없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어서 뭐가 나와 중간의 이동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옛날 현재 시간의 대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간의 이동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3번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오케이. 대비하여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4번 이미 3번이겠네. 나머지 확인합니다. 4번 현재형 진술. 글쎄요. 현재형 진술인가요? 니은다가 아니라 과거형 진술 쓰고 있죠. 4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묘사하여 누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리씨의 자기의 생각이 나온 거지. 인물의 서로 다른 특성 같은 것들은 대비한 게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2번 넘어갈게요. B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이제 찾아볼게요. 1번 공동체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현실. 자, 어떤 공동체가 극단적 대결? A라는 공동체하고 B라는 공동체가 대결하는 모습 있어요? 없죠. 이미 틀렸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대응이 혼재된 상황. 그럼 이 글 속에 누구는 이성이고 누구는 감정인가요? 글쎄요. 판단할 수가 없죠. 자, 3번 갑니다. 공동체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인물의 비판. 자, 공동체에 만연한 부조리? 어떤 부조리? 낭비하는 게 부조리일까요? 글쎄요. 딱히 판단이 안 되네요. 좀 더 갑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위선적 행위를 보여줘. 위선적? 이게 무슨 말이죠? 본질은 악한 놈이지만 겉으로 착한 척하는 거죠. 앞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낭비하고 있어. 이거를 넓게 봐서 부조리라고 판단하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아예 물론 부조리란 말이 그런 말과 연결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판단하다가 보면 그런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뒷부분에서 위선적 행위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니까 3번도 잘못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상식적, 이건 아예 관계없고요. 자, 5번 공동체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비판적 태도와 소신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인물의 소심함을 보여주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문제 상황, 세상이 변해서 낭비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근데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 리 씨에 대한 소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갑니다. 선생님 지금 문제 풀 때 잠깐 보세요. 지문을 끊어서 풀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차피 남들보다 많이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남들보다 적게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르는 문제 틀리면 별로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는 문제를 실수할 경우에는 정말 그건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를 볼 때 눈으로 보지 말고요. 펜을 들고 구절 단위로 끊으면서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3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담긴 리의 의도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한 건 이름 바꾸는 부분이죠. 자, 일단 1번.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요. 자, 하나씩 판단해보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 그러니까 나는 쟤들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까지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 구성원과 단절을 선언해? 나는 니들하고는 앞으로 얼굴도 안 볼 거야. 이건 절대로 아니죠. 공동체 구성원들과 구분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난 니들하고 생각 없이 줏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다. 구분되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들과 단절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1번은 잘못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번 가볼게요. 관습과의 구별을 드러내어서 공동체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상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일단 끊어서 봅시다. 관습과의 구별을 드러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 그렇죠? 남들은 전부 다 이 씨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걸 리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관습과의 구분이라는 부분은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에 대한 비판인식, 이거는 이름을 바꾼 의도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를 출제한 EBS 입장을 가지고 이제 굳이 해설해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류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일단 답은 2번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더 볼게요. 가족 내 결속 강화, 가족의 결속을 위해서 이름 바꾸는 거 아니죠. 4번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방식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공책에다 이름 바꾸는 게 삶의 방식의 제약은 해당 사항 없어 보이고요. 자, 5번은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자, 대안. 이거에 아닌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잠깐 얘기합시다. 5번. 이 글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보이는 건 틀림없이 맞죠. 그렇지만 뭐가 없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직접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리라고 하는 한 인물의 소극적인 저항, 소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을 뿐이지 적극적인 대안 같은 것은 이 글 속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보기 빨리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7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시기 농촌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결속에 기여해온 풍습조차도 속물적 판단에 의해서 무력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근대적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도시의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 이런 것들을 드러냈음이 현실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글 속에 나왔던 부분들 대충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성찰적 비판보다는 무비판적 추종이 우세했음에도 드러나 있다. 이걸 속에 나오는 그 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배척당할까봐 계속 따라했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 작가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통해서 농촌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온 도시화에 대한, 도시와 근대화 산업화, 여기에 대한 비판 인식과 당대 정치 현실과 관련된 민중들의 대응에 대한 비판 의식, 정치 현실과 관련된 민중의 대응 이야기는 이 글 속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1번부터 갑니다. 부모 생일에 동네 잔치를 벌이던 풍속이, 이건 과거의 풍속이죠. 과거의 전통적인 풍습이 낭비라고 이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 이거는 현재
변질된 상황이죠. 이렇게 변질된 상황을 공동체의 풍습이 속물적 판단에 의해서 힘을 잃어가는 변화를 보여주는 곳. 자, 이게 왜 속물적인 판단이냐면 옛날에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렸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얼마나 화려하게 차리는가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물적 판단이 우선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갑니다. 환타, 콜라, 사이다, 바카스 따위를 영양제로 믿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근대적 문물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호.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3번 갑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30, 40대의 장년들이 동네를 이끌어가게 된 상황은 세대 교체 상황을 설명했었죠. 농촌 공동체의 해체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 무슨 소리예요? 근본적 원인은 산업화 도시화라고 그랬어요. 보기에서 산업화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대 교체가 농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근본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검토합니다. 4번. 소문난 융지에서 경험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으로 보는 동네 사람들의 믿음은 도시의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 밖에 나가 본 건 다 좋은 것처럼 느끼는 거. 자, 5번. 세상 일을 쳐들며 쓰네 못 쓰네 하는 말에 대해서 관청에 투서질하는 동네 사람들의 행태는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군. 그렇죠, 그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옳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 한다면서 간청에 투사하는 모습이니까 5번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좀 봐야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일단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걸 같이 봤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는 건 어렵고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가 그 다음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가 그런 것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고했습니다.